민석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명단을 정리하다 한 이름에서 멈춰섰다. 최시우,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옆에 있던 장례 지도사가 물었다. 선생님, 무슨 문제라도? 이 사람 10년 전에 죽었어요. 제 아들이 죽였다던 바로 그 사람인데 그런데 어제 조문을 오셨다고요? CCTV 확인해 보시겠어요? 영상 속 남자가 절뚝거리며 급히 나가고 있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김 검사님, 최시우라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틀 후 김 검사의 전화가 왔다. 강 선생님, 최시우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서울 강남 재활센터에 있어요. 뭐라고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우리 준혁이는 억울하게 죽은 거란 말입니까?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그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행복이 찾아갈 거예요. 강민석은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3세의 그는 30년간 외과의사로 일하다 은퇴한 후 부산 해운대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조용한 해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벌써 10년째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짠 바다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민석은 발코니로 나가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깨웠습니다. 이 소리는 그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말없이 매일 아침을 알려주는 파도 소리 말이에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민석은 주방으로 향해 커피를 내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원두를 갈 때 나는 소리, 뜨거운 물이 필터를 통과하는 소리, 이 모든 게 그의 아침 의식이었어요. 그리고는 거실 벽에 걸린 대형 액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흰 의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강준혁, 민석의 외아들이었죠. 준혁아, 아빠가 왔다. 민석은 아들의 사진 앞에 간 내린 커피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아침 의식이었어요. 10년 전부터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는 의식이었죠. 사진 속 준혁은 여전히 35세의 젊은 모습으로 웃고 있었지만 민석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흘렀다는 증거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5월의 바다는 언제나 이렇게 평화로웠어요. 준혁이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계절이기도 했죠. 민석은 창가에 서서 파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5월이 또 왔구나. 벌써 10번째야.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0년 전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준혁은 민석의 자랑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얻은 소중한 외아들이었거든요. 민석이 42살이 넘어서야 가진 아이였으니까요. 아내 서연이도 40살이었고요. 준혁은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의사라서 그런지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했어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에도 멀리 가지 않고 부산 대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했죠.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준혁은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봤어요. 그날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도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살리고 있었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준혁은 10년 전 동료 의사 최시우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됐고 재판을 기다리던 중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당시 준혁은 35살이었습니다. 한창 의사로서 꽃을 피울 나이였는데 말이죠. 민석은 그때를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법정에서 아들을 보던 마지막 순간 준혁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 눈에는 억울함과 절망이 가득했었는데 당시 민석은 그걸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어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검사였던 아내 연희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으니까요. 산책 나오셨어요, 강 선생님? 해변을 걷고 있던 민석에게 이웃집 할아버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70대 초반의 김 선생이었어요. 이 마을에서 몇 안 되는 선량한 이웃 중 하나였죠. 아, 네. 안녕하세요. 민석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지만 더 이상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저녁에 방파제 쪽으로 낚시 가실 거예요? 아니요. 그냥 집에 있을 거예요. 민석의 대답은 늘 간단했습니다. 10년 전 그 일이 일어난 후로 민석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했어요. 준혁의 일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이 마을로 이사 왔을 때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대학병원 외과 교수 출신이라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고 마을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하곤 했어요. 하지만 준혁의 사건이 알려진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 아들이 동료 의사를 죽였다던데 구치소에서 자살했다지. 역시 집안에 뭔가 있나 봐. 귓가에 맴도는 수군거림들이 민석을 괴롭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모임에도 더 이상 나가지 않았고 장을 보러 시내에 나갈 때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석은 간단히 샌드위치와 과일로 혼밥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준혁과 함께 이런저런 의학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했는데 이제는 그저 생존을 위한 의무적인 행동일 뿐이었어요. 아빠, 오늘 응급실에서 정말 신기한 케이스를 봤어요. 어머, 그래? 어떤 케이스였는데? 옛날 준혁과 나눴던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항상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흥미롭게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민석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된 아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오후에는 준혁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준혁이 쓰던 방은 10년째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의 의학 서적들도 옷장 속 의사 가운도 모두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민석은 가끔 이 방에 들어와 아들의 흔적들을 만져보곤 했어요. 책장을 열자 준혁이 즐겨 읽던 의학 저널들이 보였습니다. 민석은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쳐봤어요. 준혁의 필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준혁아, 아빠가 내 방 청소해줬다. 내가 좋아하던 책들도 다 먼지 털어놨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파도 소리만이 민석을 감쌌을 뿐이었어요. 민석은 준혁의 책상에 앉아 아들이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오늘 진수 형과 저녁을 먹었다. 형은 여전히 밝고 긍정적이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요즘 병원 일이 너무 힘들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그 며칠 후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민석은 아들이 마지막까지 고민하며 살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석은 또다시 아들의 사진 앞에 저녁차를 올렸습니다. 10년째 변하지 않는 의식이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구나. 준혁아, 아빠는 오늘도 내가 그리웠어. 밤이 깊어갈수록 민석은 더욱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변화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민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이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한 지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민석은 깜짝 놀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석 선생님, 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입니다. 부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는데요.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서연이 민석의 아내였습니다. 65세인 연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30년간 검사로 일하다 퇴직한 후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10년 전 준혁의 사건 이후 민석과는 별거 상태였죠. 서로 다른 도시에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통화하는 게 전부였는데 갑작스런 소식이었습니다. 민석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첫 KTX를 타야 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연희와의 관계는 준혁의 사건 이후 돌이킬 수 없이 틀어져 버렸거든요. 당시 연희는 검사라는 체면 때문에 준혁을 포기했고 민석은 그런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검사이기 전에 엄마야.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어? 당신은 몰라요. 내가 검사인데 내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법조계에서 어떻게 살라고. 10년 전 그날의 다툼이 생생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서로를 외면하며 살아왔죠. 서울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뇌경색으로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로 오셨고 광범위한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새벽 6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을 들으며 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워했지만 그래도 35년을 함께 산 아내였어요. 그리고 준혁의 어머니이기도 했고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 후회,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분노까지. 연희의 장례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검사 출신이라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왔어요. 고위 검사들, 판사들, 변호사들이 줄을 이어 조문을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조문이었어요. 민석은 상주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훌륭한 검사셨죠.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 젊으신데. 조문객들의 인사말은 다 비슷했습니다. 민석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준혁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런 아들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민석은 조문객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의금과 함께 온 조문록을 하나씩 확인하며 감사 인사 명단을 만들려던 차였어요. 빨리 서울 일을 마무리하고 부산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최시우. 민석은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최시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부의금 20만 원과 함께 말입니다. 민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문록을 든 손에 힘이 풀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최시우. 그 이름은 10년 전 준혁이 폭행해 죽였다고 알려진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준혁이 살인 혐의로 구속되게 된 피해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부산 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였던 그 사람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 죽었다고 했잖아. 분명히. 민석은 조문록을 주워들고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필체도 또박또박하고 부의금 영수증도 멀쩡하게 붙어 있었어요. 혹시 동명이인일까 싶었지만 최시우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조문객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장례식장 측에서 보안을 위해 촬영한 영상이 있다고 했거든요. 영상을 돌려보니 어제 오후 3시경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혼자 조문을 왔다가 급히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다리를 다친 사람처럼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혹시 정말 저 사람이 최시우일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최시우가 살아있다면 그동안 준혁이 구치소에서 겪었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뜻일까요? 민석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시우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혹시 준혁이 억울하게 죽은 것은 아닐까? 진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 장례가 끝난 후 민석은 연희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연희의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연희답게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서재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석은 연희가 보관하던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은 퇴직 후 받은 각종 문서들이었어요. 그런데 서랍 맨 아래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준혁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사건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경찰 조사 기록, 목격자 진술서, 병원 기록.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시우의 사망 확인서가 없었어요.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민석은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10년 전 연희는 최시우가 준혁의 폭행으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처리했다고 했죠. 하지만 정작 공식적인 사망 확인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파일을 더 뒤져보니 이상한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연희의 필기체로 적힌 메모들이었어요. 최시우 마이너스 전원 조치, 신분 변경 필요, 시병원 이사진 설득 완료, 준혁 마이너스 인정하도록 유도, 형량 최소화 방향. 민석은 메모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연희가 뭔가를 조작했다는 뜻일까요? 준혁아, 엄마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민석은 파일을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진실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믿고 살아온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민석은 결심을 했습니다. 최시우가 정말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10년 동안 포기하고 살았지만 만약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민석은 연희의 법조계 후배였던 김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례식에 왔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40대 중반의 성실한 검사로 알려진 사람이었죠. 검사님, 죄송한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최시우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최시우요? 혹시 10년 전 그 사건과 관련된? 네, 맞아요. 그 사람이 혹시 살아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조물록에 그 이름이 있었거든요. 김 검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저도 이상해서요. 제발 확인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준혁의 사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민석은 김 검사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한 이틀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아내 아파트에 머물면서 연희의 유품들을 계속 정리했어요.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연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튿날 오후 드디어 김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선생님 조사해봤는데 정말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든 손에 땀이 났어요. 최시우라는 사람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10년 전 사망 처리된 기록도 없고 실종 신고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언론에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의사가 사망하면 병원에서 추모 행사라도 하는데 그런 기록도 전혀 없어요. 민석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충격이 더 컸어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재활센터에서 기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름도 바꿨더라고요. 최민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센터 비용도 상당한데 누가 대주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강 선생님. 네. 이건 조작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10년 전 사건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격자도 딱 한 명뿐이고 시신도 공개되지 않았고 장례식 기록도 없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아요. 민석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검사의 말이 맞다면 10년 전 사건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숨긴 사람은 아내 서연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우리 준혁이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가능성이었거든요. 만약 준혁이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면 민석 자신도 아들을 제대로 믿어주지 못한 아버지였으니까요. 민석은 박진수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 전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진수라면 뭔가 더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수는 준혁의 대학 선배이자 절친이었거든요. 함께 의대를 다니고 함께 레지던트를 시작한 사이였죠. 김 검사의 도움으로 진수의 현재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부산 남구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의사를 그만두고 로스쿨을 다녀 변호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마음을 다잡고 진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법률사무소는 광안리 해변이 보이는 빌딩 8층에 있었습니다. 정의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민석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리셉션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려다가 민석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강민석 선생님이세요? 박진수 변호사님 아시는? 네, 진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잠시 후 진수가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진수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38세가 된 진수는 민석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 진수야. 힘들게 살았구나.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둘은 사무실 안쪽의 조용한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수야, 최시우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니? 진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잔이 흔들리며 커피가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서연의 장례식에 조문을 왔더라. 그 이름으로 말이야. 그래서 확인해봤어. 김 검사한테 부탁해서. 진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검사님이 뭘 말하고 싶었다는 거야? 진수야,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준혁이가 정말 최시우를 폭행해서 죽게 만든 거야? 진수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한참을 울던 진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그날 준혁이 형은 먼저 손을 대지 않았어요. 민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준혁이 형은 오히려 말리려고 했어요. 최시우가. 그 사람이 먼저 준혁이 형을 공격했거든요. 제가 다 봤어요. 응급실 당직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진수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실제로는 최시우가 먼저 준혁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거였어요. 최시우는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직실에 들어와 준혁에게 시비를 걸었고 준혁은 그저 자신을 방어하려 했을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때 그렇게 증언했어? 왜 준혁이가 가해자라고 했던 거야?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검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사건 발생 다음 날 저를 따로 불러서 만약 진실을 말하면 저까지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준혁이 형은 어차피 정당방위가 인정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민석은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내 서연이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검사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말이에요. 검사님은 법조인 체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이 피해자라는 것보다는 가해자로 만들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준혁이 형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형은 끝까지 자신은 정당방위도 아니고 애초에 먼저 손을 댄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진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석은 진수를 달래며 계속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수는 10년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살아온 고통을 털어놓았어요. 의사를 그만둔 것도 변호사가 된 것도 모두 그 죄책감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혁이 형을 배신했어요. 형이 가장 힘들 때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사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병원에 가면 그날이 생각나서 민석은 진수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28세였던 진수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상대는 검사였으니까요. 그럼 최시우는 어떻게 된 거야? 죽지 않았다면서? 머리를 다쳐서 중상을 입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서 검사님이 어떻게 처리하신 건지. 최시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병원에서도 퇴원 기록이 없고 사망 기록도 없고 그냥 증발한 거예요. 민석은 카페를 나서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모든 것을 조작했고 준혁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최시우를 직접 만나봐야겠어.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최시우를 직접 만나서 그날의 진실을 확인하고 준혁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민석은 서울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으로 준혁의 유품들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진수와의 대화 후 부산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혹시 그동안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혁의 방은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민석은 책장 사이사이 서랍 구석구석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옷장 맨 위 선반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상자였어요. 상자를 내려 열어보니 준혁의 개인적인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들, 의사 국가고시 합격증, 레지던트 시절의 일기장,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봉투에는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준혁의 필체로 빼곡하게 쓰인 편지가 나왔어요. 날짜를 보니 10년 전 준혁이 구치소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당시 연희가 받아서 보관했다가 준혁의 물건과 함께 정리해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민석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저는 정말 그런 적 없어요. 그날 밤 최시우 선배가 술에 취해서 당직실에 들어왔어요. 선배는 제가 자기보다 수술 기회를 많이 받는다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밀쳤어요.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벽을 짚었고 그 과정에서 선배가 스스로 넘어졌어요. 민석은 편지를 읽으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선배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거든요. 하지만 담당 의사는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엄마가 오셔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편지의 다음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최시우 선배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제가 폭행해서 죽였다고 했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했죠. 분명히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제게 인정하라고 했어요. 정당방위로 처리하면 형량이 적다고 검사인 자기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희가 준혁을 직접 설득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정당방위라는 것도 인정할 수 없었고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엄마와 계속 다퉜어요. 엄마는 제가 법조인 집안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셨어요. 준혁의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연희가 얼마나 강하게 압박했는지, 그리고 준혁이 얼마나 외로웠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아버지는 왜 저를 믿어주지 않으세요? 엄마 말만 믿으시나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진수 형도 다 봤어요. 형한테 물어보세요. 제발. 민석은 편지를 읽으며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민석은 연희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검사인 아내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연희는 법률 전문가였으니까요. 준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해서. 민석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혁의 마지막 절규가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아서. 엄마는 계속 인정하라고 하고, 변호사도 엄마 말을 듣고, 진수 형도 이상한 증언을 했어요. 왜 모두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걸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면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최시우 선배는 죽지도 않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안정적이었어요. 엄마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제발 확인해 주세요. 민석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마지막까지 진실을 호소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인 자신도 아들을 믿지 않았죠. 민석은 연희의 유품 중에서 발견한 수첩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최시우의 이름 옆에는 이상한 메모들이 있었어요. 최시우 마이너스 시재활센터 전원. 월 500만 원. 신분 변경 2015.05. 20. 최민우. 진수 마이너스 증언 유도 완료. 약점 대학 시절 논문 표절 의혹. 민석은 메모를 보며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희는 최시우를 살려서 숨겼고 진수를 협박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준혁에게는 죄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던 거죠. 왜 그랬어, 연희야?
준혁이는 내 아들이잖아. 민석은 연희의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수첩의 다른 페이지에 적힌 메모가 어느 정도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시병원 이사진 회의, 스캔들 최소화 방안, 최시우 차트 조작건 마이너스 병원 전체 문제로 확대 가능, 반드시 차단. 민석은 이해했습니다. 최시우의 환자 차트 조작이 드러나면 병원 전체가 스캔들에 휘말릴 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의 이사 중 한 명이 바로 민석 자신이었죠. 연희는 남편의 명예와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준혁이를. 민석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희는 가족보다 명예를 선택했어요. 아들의 인생보다 체면을 선택했던 거죠. 그날 밤 민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편지를 반복해서 읽으며 그동안 놓쳤던 아들의 신호들을 되새겼어요. 준혁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정말 미안하다. 민석은 다음 날 바로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시우를 만나서 모든 진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준혁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민석은 새벽 첫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최시우를 만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연희의 법조계 동료들을 만나서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민석은 김 검사가 소개해준 연희의 옛 동료 이 부장검사를 만났습니다. 60세가 넘은 이 부장검사는 연희와 함께 20년 넘게 일한 선배였어요. 서울중앙지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석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연희 검사 일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장님, 10년 전 우리 준혁이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 부장 검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일은 다 끝난 일 아닌가요? 연희 검사도 힘들어했던 사건이었는데 혹시 그때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연희가 뭔가 숨기는 게 있었다거나. 이 부장 검사는 한참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그때 좀 이상했어요. 연희 검사가 사건 처리를 너무 성급하게 했거든요. 보통은 더 꼼꼼히 조사하는데 특히 자식 관련 사건이면 더 신중해야 하는데 어떻게 성급했다는 거죠? 피해자 상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목격자 조사도 단 한 명만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장 검사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시우라는 사람이 사라진 게 너무 깔끔했어요. 죽었다고 하는데 장례식도 없었고 가족들도 조용했고 병원에서도 추모 행사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의사가 죽으면 보통 병원에서 뭔가 하지 않나요? 민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했던 거였어요. 혹시 연희가 최시우나 그 가족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나요? 이 부장 검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연희 검사가 가끔 문제 있는 사건들을 조용히 처리해주곤 했거든요. 특히 의료계 사건들. 남편분이 병원 이사셨잖아요. 그래서 의료사고나 의사들 관련 사건이 오면 연희 검사가 나서서 처리하곤 했어요. 그런 일이 많았나요? 몇 번 있었죠. 주로 큰 병원 의사들이나 의료계 인사들. 연희 검사는 그런 일로 법조계에서 인맥이 넓었어요.
의료계와 법조계를 이어주는 역할 같은 거였죠. 민석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희가 검사라는 권력을 이용해 의료계 비리를 덮어왔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희생양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준혁이 사건도 그런 거였나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들 사건이니까 우리도 깊이 파고들지 않았거든요. 설마 연희 검사가 자기 아들한테 불리하게 조작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으니까요. 다들 연희 검사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이 부장 검사는 계속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연희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모든 것을 통제했고 다른 검사들의 개입을 최소화했다고 했어요. 동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아무도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요. 자식 일이니까 연희 검사가 알아서 하겠거니 했죠. 그리고 연희 검사가 워낙 능력 있는 분이라 민석은 점점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조작했어요. 증거를 통제하고 증인을 관리하고 동료들의 개입을 차단했던 거죠. 그럼 최시우는 정말 죽지 않았던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신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연희 검사가 가족의 뜻이라며 모든 걸 비공개로 처리했어요. 화장도 굉장히 빨리 됐고 민석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연희가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았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거든요. 오후에는 또 다른 동료를 만났습니다. 연희와 함께 오랫동안 일했던 박 검사였어요. 50대 중반의 박 검사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민석을 보자마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석 선생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다 지난 일이고 연희 검사도 돌아가셨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준혁이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박 검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연희 검사가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가족 사건이면 더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빨리 끝내려고만 했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어떻게요? 사건 현장 조사도 간단하게 끝냈고 병원 CCTV도 일부만 확인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시우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가족의 뜻이라며 접촉을 차단했거든요. 박 검사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연희가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건 직후에 연희 검사가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요. 새 외제차도 사고 강남에 오피스텔도 샀어요. 검사 월급으로는 쉽지 않은 금액이었죠. 혹시 그 돈이 아마 최시우나 그 가족들 아니면 관련된 병원 쪽에서 받은 돈일 거예요. 입막음용으로 말이죠. 연희 검사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분이었거든요. 민석은 더 이상 듣기 힘들었습니다. 연희가 아들의 목숨값으로 돈을 받았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났어요. 준혁이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했는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연희 검사를 믿었으니까요. 그분이 자식한테 불리하게 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설마 아들을 희생시킬 줄은 몰랐죠. 박 검사의 말을 들으며 민석은 법조계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진실보다는 동료의식과 조직 논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였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이미 10년이 지났고 당시 자료들도 대부분 폐기됐을 테니까요. 하지만 박 검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최시우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 사람 증언이 결정적일 거예요. 그 사람만 진실을 말하면 사건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목격자였던 박진수 변호사도 다시 증언하면 민석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최시우와 진수 두 사람의 증언이 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민석은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만난 검사들의 증언으로 연희의 죄상이 거의 밝혀졌어요. 이제 남은 건 최시우를 직접 만나는 일뿐이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내 엄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어. 정말 미안하다. 민석은 아들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최시우를 만날 예정이었어요. 10년 만에 마주하게 될 그 순간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재활센터를 찾았습니다. 김 검사가 알아준 주소였어요. 최시우가 최민우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어요. 입구부터 호텔 같은 분위기였죠. 민석은 센터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하게 될 그 사람, 아들의 인생을 망친 원인이 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리셉션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준비해온 말을 꺼냈어요. 최민우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가족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전화로 확인하더니 3층 안내를 해줬습니다. 민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온 거였어요. 305호. 민석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침대 옆 휠체어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5세인 최시우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요. 누구세요? 최시우가 민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석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강민석 선생님? 그래요. 강준혁의 아버지입니다. 최시우는 깜짝 놀라며 휠체어를 뒤로 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당신이 장례식에 왔더군요. 서연이 장례식에. 그래서 찾아왔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서.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진실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최시우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이미 1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 준혁이는 죽었고 서연이도 죽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도 되잖아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요. 민석의 간절한 목소리에 최시우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진실이 듣고 싶어요.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발 말해주세요. 최시우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날, 저는 술을 마시고 당직실로 갔어요. 화가 나서. 왜 화가 났죠? 준혁 선배가. 제가 환자 차트를 조작한 걸 알아냈거든요. 수술 실적을 올리려고 환자 상태를 과장해서 기록했던 거예요. 그게 들키면 저는 의사 면허를 잃을 판이었어요.
민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최시우의 차트 조작,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준혁 선배가 저를 불러서 경고했어요.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들키면 큰일 난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했던 일이라 불안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선배를 찾아갔죠. 최시우는 계속해서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술에 취한 그가 준혁에게 시비를 걸었고, 준혁은 최시우를 진정시키려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선배를 밀쳤어요. 선배는 그냥 막으려고 했을 뿐인데, 제가 화가 나서 계속 덤벼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그럼 준혁이가 때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준혁 선배는 저를 막으려고만 했어요. 오히려 제가 넘어졌을 때 급히 부축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응급실로 데려갔고요. 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혁은 정말 아무 잘못도 없었던 거였어요. 오히려 최시우를 도우려 했던 거였죠. 그럼 왜 준혁이가 가해자가 된 거죠? 최시우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검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제안을 했죠. 준혁 선배를 가해자로 만들면 모든 걸 처리해 주겠다고.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런 제안을? 제 차트 조작이 들키면 병원 전체가 스캔들에 휘말릴 판이었어요. 강 선생님께서 그 병원 이사셨잖아요. 서 검사님은 남편분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희생양 대신 준혁 선배를 희생양으로. 민석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희는 남편인 민석의 명예와 병원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켰던 거예요. 얼마를 받았나요? 1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이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신분도 바꿔주고 모든 걸 처리해주겠다고. 민석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연희가 10억 원에 아들의 인생을 팔아넘긴 거였어요. 당신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군요. 저는 겁쟁이였어요. 의사 면허를 잃기 싫었고 돈도 필요했어요. 서 검사님은 준혁 선배가 어차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거라고 했어요. 몇 년만 있으면 나올 수 있다고. 최시우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준혁을 희생시켰다고 고백했습니다. 민석은 그런 최시우를 보며 분노와 동시에 연민을 느꼈어요. 그도 어찌 보면 연희의 희생양이었으니까요. 준혁이가 구치소에서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3개월 후에 알게 됐어요.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서 검사님은 몇 년만 있으면 나온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 준혁 선배는 너무 억울해서 최시우는 그 후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었다고 했어요. 다리 부상도 제대로 낫지 않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의 장례식에 왜 조문을 갔나요?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그리고 혹시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을까 해서.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민석은 최시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도 연희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의향이 있나요? 최시우는 고개를 들고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이제는 말하고 싶어요.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준혁 선배에게 미안하고 선생님께도 미안해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민석은 센터를 나서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확인했지만 준혁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민석은 최시우와의 만남을 마치고 즉시 박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최시우를 만났어. 모든 걸 고백했어.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해. 전화 너머로 진수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도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10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준혁이 형이 저를 원망하는 꿈이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가 함께 준혁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자. 다음 날 민석과 진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을 만났습니다. 민석은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준혁의 마지막 편지, 연희의 수첩, 최시우의 증언 녹음 파일까지.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즉시 재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10년 전 의사 폭행 사건, 검사의 조작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방송마다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법조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후 최시우가 검찰에 출두하는 날이었습니다. 검찰청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휠체어를 탄 최시우가 나타나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시우 씨, 10년 전 사건에 대해 한 말씀. 정말 서연이 검사와 거래를 했습니까? 최시우는 휠체어에 앉은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10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강준혁 선배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제가 술에 취해 먼저 폭력을 휘둘렀고 선배는 저를 말리려 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시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조사실에서 최시우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환자 차트 조작, 준혁의 경고, 술에 취한 폭행, 그리고 서연이와의 10억 원 거래까지. 진수도 다시 한번 공식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봤습니다. 최시우가 먼저 준혁이 형을 공격했고 형은 그저 막으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서연이 검사의 협박 때문에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을 이어갔어요. 형은 최시우가 다치자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끝까지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서연이 검사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형에게 미안했습니다. 검찰은 연희의 계좌를 조사했고 준혁 사건 직후 15억 원이 출금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10억은 최시우에게, 나머지는 용도 불명이었어요. 병원 기록에서는 최시우의 차트 조작 흔적들이 속속 발견됐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된 지 2달 후 드디어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왔습니다. 민석은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가슴 주머니에는 준혁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수와 김 검사,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강준혁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피고인 강준혁은 무죄입니다. 그 순간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고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합니다. 또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연이 검사의 직권 남용, 증거 조작, 증인 협박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국가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쿵.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준혁의 사진을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해냈어. 내 억울함을 풀었어. 옆에서 진수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10년 만에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민석을 향했어요. 강민석 선생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민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결백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미 준혁이는 돌아올 수 없어요. 10년이라는 시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말을 이어갔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희생시키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늦더라도 말입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진수가 뒤따라오며 눈물을 닦았어요. 선생님, 이제 준혁이 형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진수야. 내가 용기를 내줘서 준혁이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민석은 진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준혁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혁아, 이제 편히 쉬렴. 아빠가 약속 지켰어. 민석은 가슴에 품고 있던 준혁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준혁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됐어요. 1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늦었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준혁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언덕 위의 묘소였어요. 준혁아, 아빠가 왔다. 민석은 무덤 앞에 앉아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5월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이제 내가 억울하지 않게 됐어. 아빠가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냈다. 민석은 가방에서 새로운 표지석을 꺼냈습니다. 진실은 늦었지만 결국 밝혀졌다라고 새겨진 작은 표지석이었어요. 준혁의 묘비 옆에 정성스럽게 세웠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내가 그토록 억울하다고 할 때 아빠가 믿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민석은 아들의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하늘나라에서 쉴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내 결백을 증명했으니까. 민석은 준혁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해줬습니다. 진수가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최시우가 어떻게 진실을 고백했는지 말이에요. 묘소를 내려오며 민석은 박진수를 만났습니다. 진수가 준혁의 묘소에 참배하러 온 거였어요. 선생님, 저도 준혁이 형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 고마워 진수야. 두 사람은 함께 묘소 앞에서 준혁을 기렸습니다. 진수는 준혁의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형,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늦게나마 진실을 말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민석과 진수는 함께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바다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민석은 진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준혁의 억울함을 풀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민석은 부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코니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해변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민석은 거실로 들어가 준혁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차를 올리던 그 자리였어요. 준혁아, 아빠에게도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내 덕분이야. 민석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속 준혁도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석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어요.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발코니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바다는 고요했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민석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 바다 냄새가 폐 속 깊이 들어왔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려 준혁의 사진 앞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준혁아, 아빠가 이제 다시 살아볼게. 내가 하늘에서 지켜봐줘.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갇혀 살지 않기로. 준혁의 명예를 회복시켰으니 이제는 앞을 보고 살아가기로. 점심때가 되자 이웃집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강 선생님 뉴스 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드님이 억울하게. 감사합니다. 민석은 이번에는 대화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웃과 나누는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석은 오랜만에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파도가 발을 적셨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오지만 늦게 온 진실도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민석의 마음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석은 알았습니다. 준혁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들은 편히 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파도는 계속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석에게 그 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어요.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햇살처럼 따뜻할 거예요.